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눈이 멈추지 않는 어느 겨울날. 한겨울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숨결마저 얼어붙을 듯한 고요한 아침이었다. 강릉 예곽에 자리한 한태준의 별장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채 거대한 설원 속에 파묻혀 있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창문 밖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같았다. 이곳에는 새 쌍둥이 아기들이 살고 있었다. 한태준, 정우 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이 별장의 주인은 아내 윤지수를 잃은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낳아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그날 이후 아이들의 방은 웃음 없이 조용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방마다 남겨진 그녀의 흔적들만이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 그만뒀다고. 김미란 집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았다. 오늘 아침까지 아이들을 돌보던 보모가 도망치듯 짐을 챙겨 나가버렸다. 이 집에 들어온 보모는 어느덧 11번째였다. 새 아기가 동시에 울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랐고 누구의 품에도 쉽게 안겨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론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생후 12개월이 넘었어요. 더 늦기 전에 사람을 찾아야 해요. 당장 서울에서 사람을 구해보세요. 이 근방엔 더 이상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한태준은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고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미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일에만 몰두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교회에서 봉사하던 한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여자, 노래로 아이들을 잠재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녀의 이름은 선아경이었다. 며칠 후 김미라는 선아경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얇은 외투를 걸치고 눈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보모 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돌볼 수 있어요. 면접은 짧고 간단했다. 한태준은 직접 그녀를 보지 않고 김미란의 판단에 맡겼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선아경은 울음을 터뜨리는 새 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 하나를 안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나리꽃이 피는 들판에서. 그녀의 맑고 낮은 목소리는 방 안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점점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김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아경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커 보였다. 저녁 무렵 한태준은 아이들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바라본 광경은 뜻밖이었다. 새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창가에 앉은 선아경은 작은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환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고 방을 나갔다. 선아경은 그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단순히 사람이 떠나간 자리가 아니라 감정마저 얼어붙은 곳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단 하루라도 이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여기에 온 이유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선아경에게는 이 집과 얽힌 오래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억울하게 쫓겨난 장소이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그저 눈을 맞으며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일만이 전부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겨울의 시작은 곧 거대한 진실과 상처가 드러나는 폭풍의 전조였다. 이른 아침, 선아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게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세 아기는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선아경은 조심스럽게 작은 베개를 고쳐주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아가들. 그녀의 속삭임에 막내가 작게 몸을 뒤척였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손에는 서류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어젯밤 작성한 보고서인가요? 선아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이들의 수면 패턴과 식사량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눈동자에는 약간의 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안아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버릇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알지 못합니다. 따뜻한 품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한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익숙지 않은 감정 앞에서 늘 그렇듯 고개를 돌렸다. 정해진 규칙은 지켜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아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태도는 예상했지만 막상 부딪히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오후 김미란 집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그의 말에 상처받은 거 아니죠? 괜찮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이 집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이상하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선아경은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김미라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어릴 적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이 집을 멀리서만 봤지만 항상 궁금했죠. 그 대답에 김미라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했지만 말은 아끼는 듯했다. 그날 밤 선아경은 아기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눈발은 다시 거세졌고 창밖엔 바람이 윙윙 소리를 냈다. 새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이마를 쓰다듬고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이젠 울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소리를 들은 선아경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그는 멈췄다. 선아경은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울지 않고 보냈어요. 이 집에 와서 처음이었어요. 한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유독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감정이 많군요. 그게 나쁜가요? 여기선. 그렇죠. 그 말에 선아경은 살짝 웃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한태준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다. 밤이 깊어갔다. 선아경은 노트를 꺼내 하루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고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다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지금의 이 별장이 배경으로 있었다. 이게 여기 있지. 선아경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품에 넣었다. 이곳과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있었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밖에서는 눈이 멈출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별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선아경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쩌면 그녀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 눈보라가 강하게 몰아치던 새벽, 별장은 전기가 잠시 끊겼다. 정전은 몇 초 만에 복구되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선아경은 평소처럼 아이들 방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추웠다. 히터가 꺼져 있었고 새 아기들은 덮은 이불 속에서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히터를 확인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디지털 온도계는 12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안 돼, 이러다가는. 선아경은 침착하려 애썼다. 아이들의 몸은 이미 차가웠고 막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급히 아이들을 품에 안고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보일러와 예비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예전부터 김미란이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눈보라 속을 뚫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은 이미 얼어 있었다. 한 손으로 문을 밀치고 다른 팔에 안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발전기를 켜기 위해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선아경은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배선과 스위치를 점검하며 다시 시도했다. 우웅. 드디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미세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감싸고 무릎에 올린 채 자신의 외투로 덮어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기들의 체온이 서서히 돌아오고 작은 숨소리가 안정되었다. 한참 후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태준이 뛰어들어왔다. 눈발에 젖은 채 얼굴은 경로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선아경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추웠어요. 히터가 꺼졌고 방은 얼음장 같았어요. 여기 말고는 따뜻한 공간이 없었어요. 당신이 그걸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까? 경비실에 알렸어야 했고 나를 기다렸어야 했어요. 당신의 임의 판단은 납치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마치 아이를 지키려던 행동이 죄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선아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기다렸다면 아이 하나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회장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 작은 손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눈동자가 얼마나 힘없이 떨렸는지. 말끝에 떨림이 섞였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김미란과 최연우가 뒤따라 들어왔다. 최연우는 곧장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판단으로 데리고 나간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별장 내객실에 격리시키고 향후 조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살며시 막내의 손을 잡았다. 얼음같이 차가웠던 손이 이제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선아경은 별장 내의 작은 방에 격리되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모든 문은 잠겼다. 창문은 작고 높았으며 그녀는 작은 담요 하나를 덮은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조그마한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막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놀던 그 머리핀. 그녀는 그것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다. 왜 히터는 꺼졌던 걸까? 왜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카메라는 꺼져 있었을까? 단순한 고장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경아, 세상에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는 진실이 있어. 그걸 마주하면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하지. 그녀는 이미 이 집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본능적인 보호심요에도 자신도 모르는 끌림이 있었다. 한편 한태준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체온 기록이 프린트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보고서에는 선아경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막내는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습니다. 수면 중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선아경은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오늘 그녀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진심을 믿기에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윤지수의 죽음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얼어붙은 채였다. 그리고 그 얼음장을 깨트리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는 당황스러웠다. 그 새벽 한태주는 처음으로 고민에 빠졌다. 과연 오늘의 일은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무엇인가? 격리된 방에서의 첫날 밤, 선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는 계속해서 머리핀을 쥐고 있었다. 창밖은 눈이 멈출 기미 없이 내리고 있었고 벽 너머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아이들의 상태였다. 그들이 잘 자고 있을까? 다시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그녀는 창을 향해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 김미란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과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다. 아가들은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큰일은 막았어요. 선아경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김미란의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최연우 실장이 말했죠. 회장님이 명확한 조치를 내릴 때까지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요. 선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무사하다면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김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어젯밤, 난 당신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을 껴안고 있던 그 눈빛. 그건 단순한 직업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선아경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미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 집에 들어온 보모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당신, 혹시 이 집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선아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긴, 그리고 이 별장을 배경으로 한 그 사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지 않은 채 꺼내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저 어린 시절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이 집은 멀리서 늘 보였고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김미라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더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녀는 자리를 일어서며 한마디를 더 남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엔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혹시 당신이 그걸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도울게요. 그녀가 떠난 뒤 선아경은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우연히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고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누군가의 일상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날짜는 윤지수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몇 달이었다. 히터 설치, 3대 완료 예정. 비용 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서명은 내가 대신해야 할까? 회장님께선 바쁘시니 모르실 거야. 그 글거를 읽는 순간 선아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히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서명을 위조한 정황이었다. 그녀는 곧장 수첩을 덮고 문서를 정리해 베개 밑에 숨겼다. 무언가 더 크고 복잡한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잠시 문밖을 살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도 김미란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듯했다. 그녀는 몰래 방을 나와 창고 쪽으로 향했다. 발전기가 설치된 그 지하실에는 여전히 습기와 기계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를 살폈고 그중 하나에서 히터 박스를 발견했다.
사용 전 테스트 필요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비닐도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즉, 아이들 방에 설치되었다고 보고된 히터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선하경은 반사적으로 뒤로 몸을 숨겼고 구석에서 최연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박스들 곧 정리해. 아무도 못 보게 해. 문서들은 이미 처리했어. 걱정할 거 없어. 함께 있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모는요? 계속 두나요? 일단은 감시만 잘해. 괜히 떠들면 곤란하니까. 그들이 떠난 뒤 선하경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해지고 있었다. 이제 확신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시켜가며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노트를 펴고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언제나 발각된다. 문제는 그걸 누가 지킬 수 있는가이다. 그날 밤 한태준은 서재에서 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겁고 시선은 자꾸 아이들 방 쪽으로 향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문득 윤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이 떠올랐다. 태준아, 당신은 회사를 지켜야 해.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건 아버지로서의 의무야. 그 문장은 오래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것이었고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말을 떠올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선하경이 보여준 행동이 그 문장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있었다. 새벽녘 선하경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별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노트에 남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곧 드러난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미라는 선하경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오늘 낮 회장님이 외부 회의로 나가요. 그 사이에 지하 보관실 열쇠를 줄게요. 거기엔 예전 문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선하경은 눈으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 무렵 한태준이 예출하자 김미라는 조용히 열쇠를 건넸다. 서쪽 복도 끝 금고문 옆에 숨겨진 작은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선하경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카메라의 각도를 피하며 발소리를 줄였고 출입구 앞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 보관실이 나타났다. 낡은 책장, 박스, 파이람이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습기 자국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박스를 열기 시작했다. 정우 그룹 내부 공사 보고서, 시설 점검 기록, 기기 설치 이력, 그리고 맨 아래 박스에서 보안 기록 사본이라는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인쇄물이 나왔다. 그중 하나에는 1년 전에 히터 설치 관련 서류가 담겨 있었다. 서명란에는 윤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다소 어색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 아래에는 녹취 파일이 복사된 CD가 들어있었다. 2022년 11월 3일 면담 기록. 그녀는 그것을 품에 넣고 조용히 돌아 나왔다. 방에 돌아온 뒤 김미라는 그녀에게 포터블 CD 플레이어를 건넸다. 이건 내가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누군가 지우기 전에 우연히 저장했죠. 선하경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잔하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 최 실장님, 저는 이 공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라면서 왜 안전을 무시하죠? 부회장님, 회장님께선 바쁘시고 서류는 제가 처리하면 됩니다. 당신,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건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부회장님은 아이들을 돌보셔야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이런 방식, 난 동의 못해요. 언젠가 이 집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까봐
두려워.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지수가 생전에 공사와 관리의 이의를 제기했으며 최연우의 독단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선하경은 손을 떨며 이어폰을 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김미란을 바라보았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 실장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태준이 귀가했을 때 선하경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방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는 문밖에서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당신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주저하듯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 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히터, 전기, 설치 기록, 뭔가 조작된 흔적이 보여요. 그는 표정을 굳혔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죠? 충분하진 않지만 유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부인께서 생전에 남긴 음성 파일도 있어요. 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지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네, 그녀는 아이들을 걱정했고 지금 이 집이 안고 있는 불안함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걸 직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 씨의 목소리를 예면하지 말아야 해요.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파일을 건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혼자 서재로 향했다. CD를 삽입하고 녹음을 다시 들었다. 지수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다르지 않았고 여전히 선명했다. 난 이 집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기억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선하경을 불러 말했다. 당신과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겠어요. 이 집의 어둠을 밝혀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하경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윤지수의 녹음 파일과 함께 들어있던 문서들 중에는 한 장의 병원 이송 확인서가 있었다. 문서 상단에는 제주도 하나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명이 찍혀 있었고 이송 날짜는 2022년 12월 1일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망 선고일은 2022년 12월 3일. 즉, 그녀는 사망 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이송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선하경은 한태준에게 문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부인께서 어쩌면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한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믿기 어려운 듯 문서를 들여다보았고 표정이 굳어졌다. 이 병원, 처음 보는 곳이군요. 지수가 치료받던 병원은 서울에 있었어요. 선하경은 조용히 덧붙였다. 문서에 따르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되어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가족동의 서명은 없습니다. 내가 서명한 적은 없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옮긴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비밀리에 제주행 항공편을 예약했다. 공식 업무 출장이란 명목으로 정우 그룹의 이사진에겐 다른 보고가 전달되었다. 김미라는 아이들을 맡겠다고 했고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제주에 도착한 날 바람은 거세고 하늘은 흐렸다. 하나 메디컬 센터는 섬남쪽 외곽에 위치한 예부 접근이 쉽지 않은 고급 요양 병원이었다. 시설은 현대적이었지만 내부는 침묵으로 가득했고 직원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경직된 분위기가 흘렀다. 접수처에서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지수 환자에 대해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한 명의 남자 간호사가 그들을 안내했다. 윤지수 씨는 현재 특별보호 관찰 병동에 계십니다. 면회는 제한적이지만 가족이시니 안내드리겠습니다. 병동은 병원 본관과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었다. 도어락이 설치된 문을 지나자 좁은 복도와 희미한 조명이 이어졌고 각 병실마다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한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선하경은 조용히 그의 옆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마지막 문 앞에서 간호사가 멈췄다. 윤지수 씨는 낮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억에 혼란이 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접근하는 건 조심해주세요. 문이 열렸고 그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있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였다. 윤지수는 변해 있었다. 긴 머리는 어깨 아래로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은 멍하니 떠 있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살아있는 윤지수였다. 한태준은 한 걸음 다가갔다. 지수야. 나야. 태준이야. 그녀는 눈을 깜빡였고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아직도 내 아이들을. 그녀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명확했다. 그녀는 의식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과거의 기억 일부도 남아있었다. 지수야, 내가 왔어. 너를 다시 찾았어. 우리 아이들. 잘 있어.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하경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이 공간은 그 두 사람의 것이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다. 윤지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 진실은 아직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한태준은 병실에서 나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겠어. 선하경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껏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낼 용기가 있다면 우린 이 아이들을 진짜로 지킬 수 있어요. 제주에서의 이틀 동안 그들은 병원의 전산 기록과 진료 메모를 확보했다. 이송 지시서에는 최연우의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병원의 감사 문서가 누락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제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무 오래 예면했어.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지수도, 아이들도, 그리고 당신도. 선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의 어둠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어둠을 끝까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날, 한태준은 곧장 변호사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수의 생존은 공표하지 않은 채 일단 확보한 문서와 병원 기록을 정리했다. 진실은 무기였지만 그 무기는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선하경은 조용히 별장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고 막내는 연신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린 모두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김미라는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안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미소 지은 얼굴은. 그 말에 선하경은 놀라지 않았다. 한태준은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이제 마주해야 할 과거가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사진 뒤에 숨겨진 작은 메모. 그리고 교회 지하실에서 발견한 서류 한 묶음이 있었다. 그 중에는 20년 전 이 별장에서 일했던 직원 명단이 있었다. 서진이 주방보조, 2003년 6월 입사, 2005년 11월 해고. 해고 사유에는 금품 절도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이 목격한 어떤 장면 때문에 쫓겨났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이 집의 어두운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선하경은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이들을 돌본 뒤 한태준을 찾아갔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는 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별장에서 주방보조로 일했었고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큰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때부터 이 집을 멀리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끌렸어요. 돌아오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한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죠? 처음엔 저 자신도 두려웠어요. 여기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문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 순간 한 명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최현우 실장이 이사들과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하경과 한태준은 동시에 굳어졌다. 예상보다 빠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다듬었다. 가야겠군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같은 시간 최현우는 정우 그룹 회의실에서 이사진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최근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보모 한 명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는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아이들의 보호 문제 또한 언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현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회장 직무를 잠정 정지시키고 임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태준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선하경이 함께 있었다. 회의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진 회의는 무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사진들은 순간 당황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병원 기록과 이송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윤지수 부회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제주도 하나 메디컬 센터에 생존해 있으며 그녀를 병원에 강제 이송시킨 서류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술렁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서명 위조, 공사 누락 등의 혐의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최 실장, 설명해 보시죠. 최현우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선은 흔들렸다. 이 사안은 곧 언론에도 공개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군요. 선하경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이 집의 과거, 이 기업의 그림자,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공개는 마치 폭풍을 불러온 듯했다. 윤지수의 생존, 서류 위조, 시설 누락과 같은 사안들이 정우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실을 취재했고 그날 저녁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살아있는 부회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퍼져나갔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과 추측들이 올라왔고 한태준의 이름도 선하경의 얼굴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가장 큰 충격은 윤지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숨겨졌다는 주장과 그녀가 의도적으로 격리당했다는 음모론이 뒤섞이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정우 그룹 내에서도 혼란이 시작되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림이 퍼졌고 투자자들은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주가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한태준은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지수 부회장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이송 및 격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내부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는 적어도 일부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한편 최현우는 회사에서 공식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정장을 입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출입증을 반납하며 묵묵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야.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윤지수가 병원에서 남긴 기록 일부를 조작해 두었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선하경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막내는 자주 그녀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그날 밤 그녀는 김미란과 함께 별장의 지하 기록실을 다시 살폈다. 거기엔 예전에 사용되다 버려진 장비들과 관리되지 않은 문서 더미가 남아있었다. 그중 한 상자에서 그녀는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다. 포장을 뜯고 내용을 열자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내부 감사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지수가 임신 기간 중 작성한 개인 메모 영상 파일도 존재했다. 영상 속 윤지수는 여전히 생기 있었고 아직 출산 전의 모습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집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 태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 그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서. 선하경은 영상을 끝까지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윤지수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감췄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한태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화면 속 지수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했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선하경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검찰은 정식으로 정우 그룹 내부 공사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최현우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그의 개인 계좌와 법인 카드 내역이 조사에 들어갔다. 회사 내에서도 그의 지지 세력은 빠르게 흩어졌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정우 그룹을 향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임시로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하경은 여전히 별장에 머물렀다. 그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한태준이 다시 가족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수가 치료 병원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료진은 그녀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으며 가끔씩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다고 전했다. 그 소식에 선하경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윤지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한태준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며칠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이제는 지수와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하경은 별장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다. 당신이 돌아왔다는 걸 지수 씨가 마음으로 먼저 느꼈을 거예요. 제주에 도착한 날은 맑았다. 지난번과는 달리 병원 입구는 차분했고 유류진 역시 더 이상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께서 일정한 자극을 통해 기억의 일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충격은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한태주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쉰 후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머릿결에 닿아 은은한 윤기를 냈고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가 조용히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는 선명했고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태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꿈에서 자꾸 당신을 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가람이, 다온이, 하유리,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야. 지금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가 출산 후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는 것. 그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되었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격리당했다는 것.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은 점차 선명해졌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고 있었고 그 기억은 단지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만이 아니라 감정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류진은 지수가 퇴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신적 회복과 신체적 안정이 확인되었고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녀가 별장에 돌아온 날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가장 먼저 달려온 아이는 막내 하율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껴안았고 가람과 다온도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한태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돌아왔어요. 기다렸어. 오래도록. 그날 저녁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놓였고 아이들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고 선하경은 조용히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제서야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지켜온 아이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회복. 그것이 이 집이 되찾아야 할 본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 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가 윤지수가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몇몇 언론은 병원 내부 영상이라 주장하는 조작된 클립까지 공개하며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자극하고 있었다. 한태주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영상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지수 본인 역시 변호사와 함께 기자 앞에 나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고 아이들과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당당했다. 언론은 다시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거짓을 유포한 일부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냈고 최연우의 지시로 조작된 정보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를 정식 기소했다. 횡령, 서류 위조, 부당격리, 내부 압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그는 언론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몰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었다. 한편 선하경은 아이들과 마지막 산책을 하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별장 뒤편 작은 언덕 위,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선생님은 곧 떠날 거야. 하지만 항상 너희를 기억할 거야.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선하경을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없었을 거고. 선하경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그저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 말에 선하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것이 단지 아이들과의 추억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날, 선하경은 별장의 서재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조용히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람은 눈덩이를 굴리고 있었고 다운과 하율은 그 뒤를 쫓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해서 이곳이 한때 고요한 고통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며 윤지수가 들어왔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눈빛엔 다시 삶의 의지가 가득했다. 짐 정리 중이신가요? 선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 전에 저랑 잠깐 걸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별장 뒤편 언덕길로 향했다. 눈길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고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당신의 품이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해 보여서. 선하경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엄마의 품을 더 잘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아마 지금처럼 웃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선하경에게 건넸다. 이건 어릴 적부터 내가 아끼던 목걸이에요. 원래는 가람이가 자라서 전해주려 했는데 지금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선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이 가족의 일원이었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그건 평생 기억될 거예요. 그녀는 결국 목걸이를 선하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선하경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조용히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별장 안엔 조용한 송별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카드를 들고 선하경에게 다가왔다. 각자 서툰 글씨로 적은 글이 담긴 작은 카드에는 선생님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또 놀러오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한태주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신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선하경은 고개를 숙였다. 전 그저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할 일이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선하경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선하경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눈은 밤새 내렸고 별장은 하얀 이불처럼 덮여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꼭 안았다. 가람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선생님, 진짜 가는 거예요? 응, 가야 해. 하지만 꼭 다시 올게. 약속. 약속.
그녀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손가락을 걸며 웃음을 지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았다. 이젠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차례예요. 당신처럼. 선아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전 다른 누군가를 지켜야겠네요.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자국 위로 다시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시간은 이 집과 가족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졌다. 몇 달 후, 작은 마을의 보육원. 선아경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세상을 처음 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또 다른 겨울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를 떠나는 순간까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이제 그녀는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서울의 별장. 한 가정은 여전히 평온한 저녁을 맞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 부모의 대화, 그리고 기억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었다.